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난 절대 안 한다입니다. 그제 교통사고를 당한 대장동 키맨 윤홍규 씨가 병상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은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차로 변경으로 인한 단순 사고라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음모론적 주장과 반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50%는 성공입니다.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마친 뒤 사실상 오늘 혁신위를 마무리한다면서 우리는 50% 성공을 자부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당대표와 15분 동안 만나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을 받은 이 위원장은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쌍방 면접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제 이민관리청 설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양측이 쌍방 면접을 받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는 4대는 여왕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로 4대 권력 세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김주애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건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브런치 즐기려 오픈런입니다.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어젯밤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고 11일부터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의협의 한 간부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의 이유가 엄마들이 진료를 일찍 끝내고 브런치를 즐기려 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갈 협박당했다입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골든글로브를 수상한 김하성 선수가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국내 구단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A씨를 고소했습니다. 김하성은 2년 전 한 술자리에서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수억 원의 합의금을 건넸지만 그 뒤에도 계속 금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월요일 날 고고로 혁신의 활동은 다 종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신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정책과 관련해서 의원들께 설명하러 왔다. 금명간 국민의힘 혁신위의 운명이 결정될 듯 싶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사실상 혁신위가 조기 해산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김기현 이뇨한 회동에서 양측이 갈등은 봉합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만 어떻든 혁신위의 해피엔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찌 보면 답이 유보된 상태의 결말로도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오전 혁신위 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혁신위 전체 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는 회의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다소 무거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위원장의 회동으로 일단 갈등이 봉합됐다는 해석과는 다르게 회의 전에 이미 혁신위가 조기 종료 수순을 밟을 거라는 소식이 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해졌었고요.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해산하는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인 위원장에게 취재진들의 질문이 쏟아졌고요.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면서 혁신위를 조기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혁신 회의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오늘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근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와 언론인 여러분에 대해서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속상한 일도 좀 있었지만 하여튼 그 열정에 대단히 칭찬을 보내고, 후에 나중에 뭐 사석에서 우리가 만나면 서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런 기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한 일도 좀 있었다. 복잡한 심경이 담긴 듯한 그런 말인데요. 사실 어제 김기현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인 위원장의 불편한 심기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뭐 갈등 봉합이냐 파국이냐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본 이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이 단 20분 만에 끝이 났기 때문인데요. 이 김 대표는 당 대표실을 찾은 인 위원장을 웃으면서 맞이했고 또 인 위원장도 웃으면서 인사는 나누긴 했지만 이후 인유한 위원장은 말을 아끼며 이 굳은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 시작 5분여 만에 이 비공개로 전환을 하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마저도 15분 정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먼저 나간 인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서 이 두 사람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 어제 두 사람의 회동 모습 그리고 회동을 마친 뒤 인 위원장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한 40일 됐죠, 지금. 네. 그동안 활동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회동은 만족할 만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하세요? 공건위원장에 대한 답은 하셨나요? 된 건가요? 조기 해체설은 일축했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제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이인현 위원장이 저 그 회동 끝난 다음에 그 당직자들한테 이 기자들 안 만나게 좀 나갈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어제 회동 결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듯 싶습니다. 알려지기로는요, 김기현 대표가 어제 그 비공개 회동에서 인 위원장한테 긴 호흡으로 지켜봐 달라, 혁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 위원장 보시다시피 회동 하루 만에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결정하고 또 선언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인 위원장 김기현 대표한테 감사 인사를 또 했습니다. 네, 회의를 마친 뒤에 인유한 위원장은 사실상 오늘 회의로 혁신위를 마무리한다면서 예정됐던 다음 주 월요일 혁신안복으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해선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개각을 단행해서 이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김 대표를 향해선 혁신위원장을 맡는 기회와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참, 듣기에 따라서는 뼈가 들어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한 인 위원장은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는 50%의 성공을 했다고 생각한다.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하며 좀 더 기다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일부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부 혁신위원을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혁신위는 지난 10월 26일 출범해서 오늘까지 42일간 활동을 이어왔고 당초 혁신위 활동 시한이 오는 24일까지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인유한 위원장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친윤 실사들의 이른바 희생 선언, 이건 전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위가 일단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의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지금 상황만 봐서는 김기현 대표의 버티기가 일단 통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올 만한 겁니다. 자, 김 대표의 반응 어떻습니까? 김 대표는요, 어제 인 위원장과 회동 이후 관련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혁신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요. 이후 이 기자들과 만나서도 혁신위 관련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물론 이제 자신도 김 대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면서도 혁신위가 당을 위해 보여줬던 여러 혁신안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적당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혁신위 조기 해산을 선언한 인 위원장의 목소리와 관련 질문에 말을 아낀 오늘 김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혁신위원 일부를 공관위원으로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혁신위와의 갈등이 아직은 봉합되지 않았다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들 많으십니다. 다음 주 최고위에서 혁신은 그대로 수용하실까요 혹시? 어제 의견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총선 과정 봐가면서 희생혁신안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울 험지도 포함이 될까요? 오늘 노무현 위원장께서 대표님 희생을 좀 앞에서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은 또 어제 국회에서는 주목이 되는 만남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의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장관의 정치 입성 전초전 또는 양측의 사전 면접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한 건 공식적으로는 이민청 신설 정책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총선 출마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어제 한 장관의 행보는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총선 출마를 본격화하기 전 신고식이자 이 여당 의원들과의 상견례, 즉 쌍방 상견례가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책의총 분위기는 한동훈 장관 등장 때부터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첫 보고자로 나선 한 장관은 회의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밝은 표정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고요. 여당 의원들 역시 일어서서 악수를 청하고 한 장관의 손을 잡으며 사진을 찍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법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당 의총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 모습 영상 함께 보시죠.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국회에서 제가 말을 하면 다 말을 자르는데 여기는 안 잘라니까 말을 좀 길게 했습니다. 네. 한 장관의 저 마지막 말은 아마 상임위 등에서 한 장관한테 공세를 펼쳤던 그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듯 그렇게 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 장관은요, 직접 준비해온 22쪽 분량의 PPT 자료를 바탕으로 약 26분 동안 이민청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40여 명의 의원들은 한 장관 설명이 끝날 때까지 경청하고 박수로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특히 한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정책 논의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통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당을 향한 강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 장관은 의총 이후 쏟아진 이 총선 출마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다시 말을 아꼈습니다. 통상적인 직무 수행일 뿐이다.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이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은 건데요. 이어 이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도 이 공무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이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장관님 역할론이 나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에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뭐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저렇게 이 정치적인 시선, 어떤 정치적인 발언 저건 전혀 하지 않고 약간 본인이 자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제 행보로요. 한 장관의 이 등판 시기, 그러니까 언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치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의 행보 이후에 여권 안팎에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더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정식 정계 입문 선언 시기와 관련해선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뉘는 상황인데요. 어제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와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럼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시간이다.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누가 나가줘야 돼요.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서 나오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그럼 그때 뭔가 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상태가 될 텐데 지금 아직 당 상황이 그런 상황은 못 되고 어느 정도 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타이밍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보가 주목되는 인물 또 있습니다. 최근 대외 행보를 늘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내년부터는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난 6일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지역의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이사 온 지도 1년 6개월이 됐는데 지역민들을 뵙지 못해서 마음이 쓰였고 건강이 썩 좋진 않아서 몸을 챙기느라 그렇게 됐다. 내년부터는 지역민과 자주 소통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지난달 7일 사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약 한 달 만의 대외 행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자기 근황을 전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일명 이 아재 개그를 여러 차례 던지는 등 이 대화 내내 웃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였다고 이 대구 지역 언론들은 전했는데요. 다만 이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식사 자리인데 그냥 넘어가자면서 답변을 피했고 또 회고록 집필 이후 자주 만남을 갖자라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박 전 대통령은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대구로 돌아오기까지 10여 년에 걸친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와서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연락을 했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 또 여러분들 뵙고 그럴 겸 해서 나왔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저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한 것이고 연관이 된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금 들려드린 저희 녹취 중에서 둘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은 이른바 이제 친박 인사들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 보시다시피 건강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네, 이 간담회 자리를 함께했던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전했는데요. 작년에 대구에 오셨을 때와 비교해 많이 좋아졌다며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주쯤엔 회고록 초고를 탈구할 것 같다며 출간 시점은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측근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했던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와 관련해서는 50%는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50%는 당의 입장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여러 혁신안이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적정한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이후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시간은 짧았지만 그러나 아마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 그 양쪽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그 김기현 대표나 아니면 친윤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따르자고 한다면 친윤이나 김기현 대표의 입장이 좀 난처하겠죠. 떠밀려서 마치 뭐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될 테니까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어떤 파국을 막고 그다음에 대신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그 인요한 혁신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저는 양쪽에서 적당한 정도의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싹을 틔운다는 얘기는 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여기서 문을 닫더라도 그 혁신위의 효력,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의 불출마나 아니면 수도권 험지 출마나 하는 것들은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구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김기현 대표가 저는 인요한 혁신위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그 때문에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일종의 자폭선언, 왜 논개작전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자폭선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비대위 전환을 요구한다든지 이제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적당한 선에서 봉합이 되지 않았겠냐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온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국민들 보시는 눈높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요한 혁신위가 그래도 국민적인 좀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 불편한 부분, 그러니까 중진의 험지 출마 이런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일 텐데요.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새가 지금 돼버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결국 이런 혁신의 아젠다가 지도부로부터 내쳐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판정승을 했다라고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그걸 뒤집어 보면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 안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지금 뭐 꽃을 나중에 피울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가 출발은 굉장히 나름대로 신선했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공천관리위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요. 공천 발표, 그다음 출마 선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간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주요 법정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인물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죠. 유 전 본부장의 이 교통사고를 둘러싼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적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사고 당시에 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교통사고 당시가 그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이 붉은색 원으로 표시된 차량이 유 전 본부장이 탑승을 하고 자, 보시면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이고요. 대형 트럭이 뒤를 바로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은 1차에서 2차선으로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이 탄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차량은요. 180도 회전한 후에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네,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화물차와 승용차가 거의 동시에 차로를 변경하다 부딪힌 사고로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1차적 판단을 내렸고요. 화물차보다 2차선에 늦게 진입한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차량을 직접 운전했던 대리운전 기사는 자신의 과실이라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 TV조선이 경찰 측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모두 접촉을 해봤거든요.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화물차가 먼저 2차로로 진입하고 유동규 차량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왔지 못 보고 현장 조사에서도 일단 그 유동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일단 나온 것 같아요. 원활 IC로 빠지기 위해서 2.5km 전방이니까 내가 차선을 2차선에 3차선으로 변경을 해서 빠져나가려니까 미리 변경을 한 2차선에 들어올 리가 없고 제가 고속도로에서 깜빡이가 켜고 들어가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럼 손님한테 욕 바가지로 먹어요. 제가 주장 뒷받침할 수 있는 제 자체의 블랙 가스가 없다는 거죠. 유동규 전 본부장 본인은요. 사고에 이상한 부분도 있다.
찜찜하다. 지금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왜 대형 트럭이 이 도로의 끝차선이 아니라 1차선으로 주행했는지도 이상하고 이 트럭 운전사가 사고가 난 직후 트럭에서 내리지도 않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 경위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요, 이 트럭이 1차선으로 주행한 거는 그건 차로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또 알려졌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이 경찰이 관련 조사도 다 안 하고 단순 사고다, 내 차에 과실이 더 있었다는 식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 이상하고 정치적인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잘못했다며 이재명 리스크만 제거해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면을 받았으면 중앙분리대 뚫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대형 트럭이 1차선으로 2차선 가는 차를 추월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선으로 가든지 뭐 해도 될 텐데 1차선으로 와가지고 우리 후미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다음 주 중 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서 트럭 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고요. 또 영상을 확인한 뒤에 필요하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이제 유 전 본부장은요, 어제 병원에 입원한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겠다라면서 이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절대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관련해 이번 사고를 이제 이상하다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왜 경찰이 이렇게 섣부르게 단순 사고라고 규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니면 조금 그래요. 지금 납득이 안 돼요. 그 큰 차가 왜 1차선까지 해가지고 동원해서 그 차가 왔을지 난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제가 근거 없이 괜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봐야 되겠어요. 그냥 뭐 단순 사고인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경찰은 뭐 사고 정황상 단순 사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 전 본부장이 이른바 이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면서 연일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치권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 전 본부장 사고 소식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에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분들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 원인은 이 대표 측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지나친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면서 문제만 생기면 기승전 이재명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예.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아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네.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다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분명 차량 CCTV 봤을 때 유동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걸 갖고 다시 이런 식으로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그야말로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나쁜 그 어떤 술책이다라고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정 의원은 기승전 이재명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정작 이 대표한테 더 큰 문제는 당내 리더십이 말 그대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다시 고조되고 있죠. 또 공천과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싸고서 내홍도 또 점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 중인 중앙위원회에서도 개파 간의 반목 양상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에 한층 힘이 실렸고요. 이 대표를 직접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앞서 대선 때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제 대신에 병립형 비례제로 기운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자 친명계 일각에서조차 불의와 싸우던 이재명은 어디 갔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 선거제뿐 아니라 오늘 열린 당 중앙위원회에선 그간 이재명 지도부가 추진해온 공천룰 개정과 대의원제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당원 당규 개정을 논의하고 조금 전인 낮 12시부터 투표를 진행하면서 개파 갈등이 현실이 그대로 노출돼 버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바꾸려는 당원 당규 내용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주류 비주류가 공개적으로 파열음을 내는 건지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요, 이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든 이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요,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그런 공천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해서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높이는, 그러니까 60대 1에서 20대 1로 높이는 방안까지 이 두 안건을 의결해서 당무위를 거쳤고요. 오늘 이 중앙이 투표를 통해서 의결이 되면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의원 권한 축소 등에 재차 힘을 실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하면 승리한다면서 민주당 단결 기준은 당원의 뜻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오전 상황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매우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저희가 시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 혁신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당은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당은 분열하면 패배하고 단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요, 이 대의원 권한 축소안 그리고 현역 의원 평가 방식 개편안 두 모두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비명계는요, 현역 의원의 페널티 강화가 자신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에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친명 당원이 다수인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는 현 지도부가 내년 8월로 예정된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기득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용진 의원은 앞서 중앙위원들에게 직접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당헌 개정안건을 반드시 부결해달라는 호소였고요. 이현욱 의원은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꼼수 안건의 꼼수 중앙위원회다라면서 워낙 이재명 대표 체제로 확고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부결까지 이를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은요,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아주 작심하고서 목소리를 냈더군요. 그렇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 목소리는 오늘 오전 중앙위원회 자유토론에서도 강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며 재차 부결을 호소했고요.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친명 측으로 보이는 일부 위원들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지도부의 당헌 개정안에 힘을 실으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오늘 열린 민주당 중앙위원회 자유토론 상황도 영상으로 보시죠. 감산 규정 바꾸려고 하시는 건 그야말로 위헌입니다. 당의 헌법, 당헌을 위배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헌을 편의주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혹시 파벌공천, 개파공천하는 것 아니냐? 이거 혹시 누구를 공천 학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부결시켜 주십시오. 당의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나치, 그리고 정당에서도 봤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눈높이인가? 1000만 명 당원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도 좀 잘하시지 그랬는겨. 평가 잘 받게. 권역별 비례대 제하고 이중등록제 이런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만큼 또 상세가 되니까 한 20명하고 맞먹는다. 그 정도 자부심을 심어줘야 내년 총선 때 당을 위해 갖고 앞장서 갖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가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다 밑비겠지 생각합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의 주장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에서 당무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성과를 평가를 해서 하위 10%에 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 경선에서 아예 그 표를 갖다가 20%를 처음부터 감해왔던 게 지금 상황이었는데 그걸 30%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주류한테 찍혀 있는데 그 당무감사에서 당연히 하위에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경선에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표를 잃기 때문에 자신들은 완전히 공천을 받기가 더더욱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최종 결과는 오후 3시쯤에 이 3시 이후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 제가 보기엔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변수, 사법 리스크, 공천론 이걸 둘러싼 당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이른바 야권 올드보이들의 움직임 이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고요. 또 신당 창당까지 시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와 손학규 전 대표 등 과거 거물급 인사들도 잇따라 포문을 열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연쇄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이 문재인 정부 새 총리 연대가 비명계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 때 총리를 지낸 이해찬 상임 고문은 내년 총선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확보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앞서 당내 일각에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 확보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건 상황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이 재차 낙관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또 이해찬 상임고문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기 당대표 경선에서 20년 집권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적도 있었고요. 대표가 된 후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10명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이런 거 펼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론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을 국민의힘에 지금 빼앗긴 상황입니다. 이해찬 상임고문이 이처럼 그런데 또다시 낙관론을 들고 온 것 결국 사실상 코너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구원투수 역할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행보에 따른 파장 심상치 않다는 분석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재차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단합을 위해 누구와도 소통하고 대화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님 관련해서 단합의 메시지를 내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이제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이랑 만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실까요? 가능한 많은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죠.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총리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의지를 보인다면 오늘이라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진 한 장 찍고 단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회동은 의미가 없다면서 큰 기대를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배경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잘라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나온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도 지도자이시고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것을 연합이다 뭐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 쪽 이렇게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대안이 온다면 응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는 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들과 지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직 총리들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표로서 이제 선거를 지휘를 해서 압승을 이끌었던 분이죠. 이해찬 전 대표인데 어제 세종시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세종시당에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가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가서 민주당이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 단독 과반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 그게 관건이다. 적어도 30석 가까이는 이길 것 같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상당히 낙관론을 펼쳤는데요. 어떻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 유리한 것도 있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굉장히 그야말로 백가쟁명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한테 좋은 여론조사를 믿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좀 알아보면 국민의힘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돼서 저희도 사실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20년이 나중에는 100년 집권론까지 갔었습니다.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올 텐데 근데 하나도 맞질 않았죠. 결국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총선이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뭐 만약에 내일 총선을 한다면 이해찬 전 대표의 예측이 혹시 맞을 수도 있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거든요.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수도권에 뭐 121석이라고 하는데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을 본인한테 다 유리하게. 근데 계산법을 저도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계산법은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계산법은 지난 4년 전에 민주당이 얻었던 거는 다시 얻을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새롭게 또 얻을 곳이 꽤 있다. 뭐 아마 이런 정도의 계산법인 것 같아요. 그런 계산법은 저희가 정치부 기자 오래 해봤습니다만은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거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묻지마 뭐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글쎄요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뭐 틀린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고 보시죠. 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발언이 나왔던 장소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 세종시당의 토크 콘서트, 그러니까 이제 당 행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였다는 점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또 전직 대표로서 그리고 상임 고문으로서 당내 구성원들에게 좀 격려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또 지역구도 했죠, 세종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격려라든지 또 힘을 북돋아주는 차원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발언에 대해서 또 예전에 이제 지도부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상 당 내부에서는 좀 국민들께 오만해 보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항상 뭐 200석이라든지 180석이라든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어 왔거든요. 이해찬 전 대표도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당내 구성원들에게 좀 격려성 발언이었다는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들 특히 국민들 중도층 민심이 보시기에 오만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당연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전초전격으로 여야는 최근 이뤄진 윤 대통령의 개각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 놓고서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논쟁과는 별개로요. 김 후보자의 개인 인생 스토리가 공개가 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씨와의 개인적 인연입니다. 네, 이 김홍일 후보자가 고등학교이던 시절에 백종원 씨의 이 과외 선생님이었다는 각별한 인연이 알려진 건데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데는 백 씨 아버지인 백승탁 전 이 충남 교육감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이 김 후보자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또 고교 시절에는 아버지를 여의고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김 후보자가 재학 중이던 이 충남 예산고등학교 교장이 백종원 씨의 아버지인 이 백 전 교육감이었고 김 후보자의 사정을 안타까워해서 이 교장 사택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학업을 계속하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함께 사택에 살면서 현재 이제 백종원 대표에게 김 후보자가 공부를 가르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백종원 씨 아버지는 김 후보자가 대학 진학에 실패하자 재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범대에 진학해서 나중에 학교를 맡아달라고 권할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인연 덕분에 김 후보자는 검사가 된 이후에도 수시로 백 대표 아버님을 찾아서 안부를 물었고 모교인 예산고 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애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방통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홍일 후보자의 이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새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또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김홍일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 이렇게 꼽을 정도로 검사 시절부터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후보자는 2010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직속 상관이었고요. 윤 대통령은 평소 김 후보자를 틀이 큰 사람 이런 뜻을 담아서 대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석박지 일화로도 유명하죠. 과거 윤 대통령은 설렁탕집에서 나오는 석박지를 보면 떠오르는 귀한 선배가 있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선배가 바로 김 후보자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부모님을 일찍 여인 김홍일 후보자가 새 동생을 직접 키우면서 석박지를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고춧가루 대신 무에다 소금으로만 간을 했다더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낸 김 후보자에 대한 애틋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이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을 할 때도 윤 대통령은 이 김 후보자를 우선순위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지명 과정에서 이 김 후보자가 여권 고위 인사들의 이 방통위원장직 이 제안을 고사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방통위원장을 맡아달라라면서 설득을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요. 이 같은 윤 대통령과 김홍일 후보자 간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난항이 예상되죠. 네, 민주당은 아무래도 김홍일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 전문성이 없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검찰 출신이라 안 된다는 야당 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도 변호사였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당은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 업무를 다루는 만큼 오히려 법률가가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방통위원장 지명 소감을 밝힌 김홍일 후보자 그리고 여야의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정기관도 아닌데 검사 출신 말고는 적합한 사람이 없습니까? 방송장악, 언론 탄압을 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인선에서 또 눈에 띈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희완 보훈부의 차관 내정자입니다. 이 내정자 본인이 연평해전 당시에 이 부상을 입었던 그런 군인이기 때문에 이 호국 영웅들을 위한 직책을 맡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네, 이희완 보훈차관 내정자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의 부정장으로 교전 중 전사한 윤영하 정장을 대신해 총상을 입고도 25분간 북한군과의 교전을 지휘한 승전 주역으로 꼽힙니다. 당시 부상으로 이 내정자는 한쪽 다리를 절단하면서 함정에 탑승할 수 없게 됐지만 현역 복무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교전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이 내정자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오른쪽 다리는 절단된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이제 저쪽에 보니까 그 군화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었죠. 이희완 내정자는 보훈차관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준 데 대해 대단히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는데요.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이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안팎에서는요, 이 내정자의 현재 그 계급을 생각을 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령이면은요, 이제 국방부의 직책의 경우에 보통 과장 직책을 맡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대령이 중앙부처 차관에 기용된 사례가 처음이라고 이제 나오는 건데요. 게다가 이희환 내정자는 지난 1일 대령으로 진급한 지 5일 만에 차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그야말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영웅이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인선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내정자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을 해서 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에 참석하기도 했고, 지난 6월 이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어르신들을 모신 행사에도 함께 자리를 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방통위원장 등 이제 후임 인선을 발표한 윤 대통령 곧바로 부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함께 뛰었던 재계 총수들까지 또 총 출동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엑스포 유치단 및 시민 격려 간담회를 주재한 뒤에 국제시장도 방문했습니다. 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일주일 만에 부산을 찾아서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간담회뿐 아니라 국제시장 방문 일정도 동행해서 시장 상인들을 만났는데요. 기업 총수들의 경우 전통시장 나들이에 나선 경우가 흔치 않아서 윤 대통령과 함께 떡볶이와 빈대떡, 비빔당면 먹방을 하는 모습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뭐가 맛있어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네. 먼저 먹어도 되나요? 드시기 전에. 우리 자 이거 하나 잡아요. 대표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하나. 좀 주세요. 예. 그냥 국물 주세요. 그런데 어제 이 부산 행사와 관련해서요, 뜻밖의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쉿 사진입니다. 네, 바로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평소 이재용 회장에게서는 보기 힘든 표정이죠. 어제 인터넷에 친구가 찍은 실시간 이재용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진이 게시가 되자 회식 2차 가기 싫어서 조용히 집에 가는 대리님 표정 같다. 합성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슨 상황이었길래 이재용 회장이 저런 표정을 지은 건지 이게 또 궁금하죠. 이게 이제 삼성 측에서는요, 당시 이제 주변에서 상인들이나 이제 관광객들이 이재용 회장을 향해서 뭐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환호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이제 이 회장이 약간 좀 민망한 마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민망한 마음에 좀 자제를 부탁하면서 취한 포즈라는 설명인데요. 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 본인 SNS를 통해서 당시 이재용 회장 인기가 많아서 가는 곳마다 이 사진 찍자는 요청이 이어졌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아무래도 이 회장이 이 개인 SNS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외 활동 중에 마주치는 경우에 더 큰 관심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부산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른바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다. 이게 이영 장관의 전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아주 유력지죠.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의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여기에 또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인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둘이 뽑혔는데 바로 진짜 아이돌 그룹입니다. 여성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하고 나란히 이름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됐습니다. 뉴진스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일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처럼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예, 네. 뉴욕타임스가 2023년 스타일리시 인물 71명을 선정하면서 윤 대통령 그리고 걸그룹 뉴진스를 같이 뽑은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기사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문 때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흠잡을 데 없는 아메리칸 파이 백악관 공연은 미국의 유명 음악 오디션 프로 아메리칸 아이돌에 필적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당시 화제가 됐던 윤 대통령의 열창하는 모습 보고 오시죠.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근데 이게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February made me shiver. 뉴욕타임스는 재미와 진지함 그리고 호기심과 이 개방성 등 이 뉴욕타임스의 스타일 데스크가 정의하는 취재 방식에 따라서 이번 스타일리시 그 인물을 선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욕타임스의 스타일리시 인물 71명에는요. 사람이 아닌 조형물도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미국 라스베가스의 새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입니다. 또 AI가 만든 이 가짜 이미지인 하얀색 롱 패딩을 입은 교황 이것도 이제 명단에 올라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서 오늘도 이제 여야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 검사가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이 점 공격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전에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전 전임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전임 방통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었고 그동안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말고 법조인이 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용일 후보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뭐 이런 차원에서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수통 출신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중요한 직의 어떤 사람들을 임명할 때 검사 출신이 굉장히 많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통위원장 자리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인사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꼭 특수통 출신 검사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다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셔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이번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인재풀이 좀 빈약하고 좁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누가 와도 민주당은 아마 준비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처럼 그 신문 방송 분야의 전문인이 오면 방송 자극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검사 출신이면 또 검사 출신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 얘기는 결국 방송통신위원장에 누가 오든 민주당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검사 출신이라는 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그 어떤 약간의 정치적 부담은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또 처음부터 다시 검증할 경우에 생기는 방송통신위원회 공백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그 약간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빨리 임명하는 게 편하다. 아마 이런 그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뭐 이동관이든 김홍일이든 민주당은 뭐 제2의 방송장악이다. 뭐 그다음에 뭐 또 검사냐 뭐 이런 식의 공격 카드를 여러 개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의 업무를 좀 정지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실제로 제2, 제3의 이동관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탄핵안을 발의할 듯한 그런 지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미리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 또 그 이후에 설사 임명이 되더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 실제 방통위원장이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길을 겪을 거다. 지금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 4대는 여왕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4대 세습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서 주목됩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 선글라스에 가죽 코트, 김정은 부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쌍둥이처럼 똑같은 복장을 한 모습이 보이실 텐데, 게다가 김주애는요, 북한 최고 지도자인 아버지보다 앞에 서서 군을 시찰하기까지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김정은의 공군사령부 방문 사진인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뒷전에 밀려나 있는 사진을 공개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요, 어제 북한이 김주애를 지속해서 부각하는 것은 이 세습 의지 과시를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한 건데요. 관련 모습 보시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날 오후 조선인민군 제1공군 사단 비행연대를 축하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감격과 환희에 넘쳐 전체 비행사들과 공군 장병들이 열광적으로 터치 올리는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김 장관의 어제 발언은요, 우리 정부가 사실상 김주애를 김정은의 후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정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일부는 이거 말고도 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인식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여러 정황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애가 공식 등장한 것만 19번인데요. 그 가운데 16번이 군사적 활동과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 행보와는 다르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시각이고요. 또 의전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군 사령관들이 김주애에게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구구절 열병식 당시에 주석단 정중앙에 앉는가 하면 군부 핵심인 박정천 당 군정 지도부장이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포착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재작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1비서 자리를 만든 것도 김주애를 염두에 둔 권력 승계의 제도적 장치로 해석했고요.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버지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 이양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점도 김주애를 조기 등판시키려는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유교적 가부장적인 사회인 만큼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는 반론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눈길을 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는데요. 11년 만에 북한 이제 어머니 대회라는 행사를 연 건데 거기에 김 위원장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 행보가 김주애 띄우기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우리 못지않게 이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머니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나 역시 당과 국가 사업을 맡아 하면서 힘이 들 때마다 늘 어머니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하고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도 모두 어머니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우리들 모두의 집안의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이러한 행보가 이 후계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여성 인권이 낮고 가부장적인 사회인 북한에서 어머니의 위상을 높여서 결국 김주애를 여성 지도자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제 그 행사에서는요, 또 눈길을 끌만한 그런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네, 이 화면에서도 보시듯 이 어머니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이 이러한 북한 노동당 비서의 대회 보고를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어머니와 여성의 역할을 극적으로 부각하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는 분석과 함께 어머니를 둘러싼 김정은의 개인사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독재자 감성 정치의 표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열병식, 장례식, 공연, 각종 현지 지도 현장에서도 자주 눈물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김일성의 축지법 같은 신화적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위대한 수령, 아버지, 태양, 이런 표현을 김정은 자신에게 얹으면서 선대와 마찬가지로 우상화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요, 이 상당수의 독재자들은 나르시시즘, 자아 도취형이다라면서 김정은 역시 그런 성격이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저 이태희 기자가 이제 그 김정은의 눈물과 관련해서 어머니를 둘러싼 김정은의 개인사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생모가 고영희죠. 근데 고영희는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아주 계급상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제1급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자기 어머니의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평소에 컴플렉스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행사에서 그런 자기 어머니에 관련한 개인사가 생각이 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요, 북한이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김주애를 이렇게 서둘러서 후계자로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영국 BBC 방송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지난 5월 일가족과 함께 어선을 타고 서해로 탈북한 30대 김모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요. 김 씨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수년에 대해서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오랫동안 불안정했지만 국경 폐쇄 이후 수입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모든 이들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고요. 특히 지난해 봄부터는 사정이 더 나빠져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들의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혜가 후계자다 아니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요. 세습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통일부 당국자는 이제 후계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사실 이 문제는 그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북한에서 과연 여성 지도자가 집권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 북한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김주혜한테 저 많은 군부 그 지도자들이 저렇게 무릎 꿇고 뭐 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김정은이라는 이 방패막이 사라졌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고작 지금 아니, 김정은 나이는 2013년생으로 알려져서 김정은 10살이에요. 나이가 40이 안 됐습니다. 네, 우선. 또 84년생이죠. 84년생이니까 네. 39살인데 네. 벌써 후계 구도를 논의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의문을 갖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아니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아마 통일부도 조심스럽잖아요. 세습이 아니고 세습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니까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난 9월 이영애 씨가 이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에 대해 이영애 씨가 직접 입을 연 겁니다. 2년 만에 드라마 복귀를 앞두고 어제 제작 발표회에 선 이영애 씨는요. 이 이승만 기념관 기부 관련 질문을 받고 아이의 엄마니까 우리나라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면서 작품 선택도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고려를 하면서 선택하게 되더라. 연기자로서 엄마로서 균형을 잘 이뤄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 논란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논란이 커지니까 이영애 씨 측에서 입장문을 내고 해명을 하기도 했죠. 네, 이영애 씨가 이승만 기념관에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과오를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 진보 유튜브 매체는 이영애 씨 기부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관돼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이영애 씨 소속사는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당시 이영애 씨 소속사 측의 설명을 듣고 오겠습니다. 고소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래도 사과를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계속 그런 오보를 내시면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닌 거에 있어서 아니라고는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다 보니 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시 이영애 씨 역시 입장문을 통해서 역대 대통령의 과오는 과오대로 역사에 남기되 공을 살펴보며 서로 미워 않고 화합하면 조금 더 평안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면서 두 아이의 엄마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영애 씨는 유기농을 먹여서 키운 딸이 탕후루와 마라탕을 좋아해서 속이 터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스타이기 이전에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종종 보여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영애로서 아이들을 위한 기부에도 앞장서 왔는데요. 최근엔 가자지구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이 긴급 구호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쾌척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과거 이영애 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쌍둥이 엄마가 되고 결혼하고 나니까 주위를 둘러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배우도 중요하지만 그 밖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챙길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왕이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 국가의 브랜드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를 열심히 하시는 엄마와 그리고 아빠 그런 가정이 국가의 브랜드가 아닌가.
세 번째는요, 뱃사공이 말렸는데입니다. 자,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상도시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며 관광객들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요, 이 뒤집힌 배 주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 관광객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사고가 났나요? 아무래도 인증샷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곤돌라 뱃사공이 경치에 매료돼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에게 사진 좀 그만 찍고 앉아달라고 안내하고 위험하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까지 쳤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경고를 무시하고 곤돌라 위 여기저기를 옮겨가면서 사진 찍기 열중을 하다가 결국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곤돌라가 균형을 잃고 뒤집어진 겁니다. 이 곤돌라는요, 길고 폭이 좁은 형태라서 절대 일어서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관광객들이 경고를 무시한 채 사진을 찍다가 운하에 빠진 겁니다. 다행히 수심이 깊지 않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다른 뱃사공들과 주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인증샷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 사실 많이 있죠. 네, 실제로 한 영국 매체는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4년간 인생샷을 찍다가 사망한 사람이 무려 400명에 이른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해당 조사에 따르면 사망 원인으로는 사진을 찍던 중에 넘어져서 익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인증샷이 문제가 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요, 이 제주 서귀포 해경은 속칭 이 블루홀로 불리는 이 서귀포시 하원동 해안 일대를 인증샷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